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64세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명희에게 던졌습니다. 62살 명희는 35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생일 다음 날에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3살의 젊은 여자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했고요. 명희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무심코 보따리를 열었는데 그 순간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보따리가 모든 이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희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35년째거든요. 창밖은 아직 어둡고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7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명희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35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명희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을 안쳤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요.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나는 평생을 이 집에 바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 명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파를 다듬었어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35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처음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상철, 그리고 나중엔 아들 준호까지요. 명희는 이 집 식구들의 식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전까지도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었어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명희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상철이 어젯밤 소파에 벗어던진 와이셔츠를 집어 세탁기에 넣고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낸 거실은 언제나 깨끗했지만 명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명희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84이셨어요.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명희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하셨거든요. 밥 먹어야지. 밥.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희는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배추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명희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반찬이 짜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한마디씩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드시기만 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상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64세 상철은 평생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올해가 정년 1년 전이었죠.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체면과 허영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돈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요. 밥 갖고 와. 상철은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묵묵히 밥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좀 미리 정리하셨나? 상철이 밥을 먹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명희는 손을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겠나. 우리도 미래 생각 좀 해야지. 명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게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건강하신데.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건강하실 때 준비하는 거지. 나이가 몇인데.
80이 넘으셨잖아. 상철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부모님께 뭘 해드린 게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명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해드린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은 3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그걸로 모자라. 명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준호를 키우느라 35년을 보냈는데 그게 밥값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나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말이죠. 어머니,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 안 줬어. 나 배고프다고.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명희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또렷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 드세요. 명희가 다시 밥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상철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 말고 명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봐. 장인 어른한테 미리 이야기하라고.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명희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명희의 손을 잡았어요. 너 힘들지?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어머니, 나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정신이 드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치매 증상인 건가요? 명희는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야. 그래, 명희야.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 하시네. 병원 다니고 계셔.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으시지. 걱정 마. 명희는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을 소홀히 했어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천천히 와.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명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82, 어머니는 78이셨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상철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났어. 왜? 상철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짜증만 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상철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다느니 야근을 한다느니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명희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치매가 맞으세요? 명희는 가끔 시어머니를 보며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희가 가락시장에 장 보러 나가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명희가 돌아올 때쯤 돌아오곤 했거든요.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2월 어느 날 명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명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명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명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2주 동안 병원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명희는 넋을 잃었어요. 상철은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는 바로 가버렸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죠. 그리고 5월 친정 어머니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명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명희는 친정집을 정리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나눴어요.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 정도였죠. 명희는 동생에게 대부분 양보했습니다. 동생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생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했거든요. 누나, 이러면 누나는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아파트 가져. 나는 5천만 원만 받을게. 누나, 됐어. 내가 더 필요해.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날 상철은 명희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유산은 뭐 좀 받아왔어?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이 더 어려워요. 그쪽으로 양보했어요. 순간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유산을 다 동생한테 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님 보내드리고 집에 온 아내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명희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5년을 살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친정 재산을 포기해. 5천만 원? 그게 다야?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상철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명희와 상철은 크게 싸웠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상철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명희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끔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명희의 팔을 토닥거려 주었어요. 어머님, 지금은 제 정신이신 거죠? 명희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상철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할 마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7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명희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선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자야. 명희야, 너 지금 어디야? 선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집에 있는데 왜 그래? 내 남편 제정신이야? 아버님, 어머님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올림픽 공원을 걸어. 명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올림픽 공원인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웃으면서 걷고 있더라고. 명희야,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찍어서 보낼게. 확인해봐. 잠시 후 선자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어요. 그곳엔 분명 상철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명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명희야, 괜찮아. 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선자야, 나 전화 끊을게. 명희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명희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희를 보며 눈물을 그렁그렁 거렸어요. 그리고 명희의 팔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 정신이신 거죠? 명희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명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배고파. 밥 줘. 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다시 치매 환자처럼 말했습니다. 명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희는 상철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명희의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명희는 생일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수진이 간단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도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명희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었죠. 고맙다 애들아.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철도 함께였어요.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이 서류 한 장을 명희 앞에 내밀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명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랑은 답답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집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 지금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갑자기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유산도 못 받아오고 정도 다 떨어지고. 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나도 이제 새 인생 좀 살아보자고. 명희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피식 웃었어요.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부부는 예전에 끝났어.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상관하지 마. 어른들 일이야. 상철은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수지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장 안 찍을 거예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뭐 안 찍는다고.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35년 동안 시어머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웠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명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철은 비웃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며느리면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럼 남편은 뭘 했어요? 당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니 한번 돌보지 않았잖아요. 닥쳐. 내가 돈을 벌어왔잖아.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죠. 유진아, 왜 벌써 왔어? 상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혼 서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찍 왔죠. 유진이라는 여자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보며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이에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생일날 내 집에 남편의 불륜녀가 당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요? 안주인.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상철 씨랑 재혼할 거거든요. 아줌마는 이혼하면 나갈 거잖아요. 유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넓은 데로 이사 갈 거죠, 여보. 그 말에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년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유진에게 던졌어요. 가정 있는 남자 올리는 나쁜 년.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쿠리까지 던졌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피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상철이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감쌌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그래. 걱정 마. 치매라고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의 말에 명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전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죠. 유진은 당당했습니다. 명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명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집, 곧 내 집이 될 텐데요. 상철 씨 명이니까요. 그 말에 명희는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집은 상철 명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가 명희를 말렸습니다. 너도 저 여자 편이니?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시라고요. 준호는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며느리는 명희야.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상철이 시어머니를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항했지만 상철은 강제로 문을 닫았어요. 걱정 마. 밥만 주면 하루 종일 조용히 계실 거야. 상철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치매 환자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명희가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상철은 이혼 서류를 다시 명희 앞에 밀었어요. 명희는 유진을 보았습니다. 유진은 집안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죠. 여기 인테리어 다시 해야겠어요. 살림을 너무 엉망으로 했네. 유진의 말에 명희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집이었어요. 그 집을 낚다고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여자를 보며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도장 찍을게요. 명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집에 아무 미련 없어요. 명희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상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고 나가. 오늘 당장 나가라고요?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유진이가 이사 올 건데 당신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상철의 말에 유진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이혼 난 사람하고 잘 살게요. 명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명희에게 던졌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였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가져가서 버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희는 보따리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명희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명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 행복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명희도 눈물이 흘렀어요.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명희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할은 저희가 아버지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니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줄 게 뻔한데 말이죠. 됐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마지막 자존심에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보살핀 거로 생색 내지 마. 며느리면 당연히 할 일이지. 밥값 했다고 생각해. 상철의 말은 비수처럼 명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저 피곤해서 쉬고 싶거든요.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진과 준호는 눈치만 보고 명희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들고 명희는 집을 나섰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네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명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명희는 고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와 보따리를 옆에 두고 멍하니 하늘을 보았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였어요. 쓰레기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분리수거를 해야 하니까 열어봐야겠네. 명희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안에서 서류 봉투와 통장, 그리고 편지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명희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건물이 명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1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이었어요. 명의였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이 매달 자동 입금되고 있었어요. 1,790만 원씩 말이죠. 또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이었어요. 6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었어요. 6억 5천만 원이라고.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필이었어요. 명희야, 내 아들이 너를 버릴 날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명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재산은 너한테 다 준다. 나 죽고 나면 저놈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 거 내가 다 막는다. 이 편지는 내가 정신 말짱할 때 쓴 거니까 이 편지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하나라도 저놈들에게 빼앗기지 말거라.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62살 명희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불륜녀의 등장을, 손자들의 무관심을, 그리고 명희의 헌신을 말이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명희는 서류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자야, 나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당장 와. 따뜻한 밥 해놓을게. 선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명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명희는 생각했어요.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고 말이죠. 택시는 천호동에 있는 선자의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명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5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명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들고 선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선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어서 와. 선자는 명희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20년 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명희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씻고 밥부터 먹자. 선자는 명희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명희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를 맞으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자야,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선자는 명희 앞에 밥을 떠놓았습니다. 명희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울어? 밥 먹으면서 울면 복 나간다. 이게 진짜 생일상이네. 집에서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어. 명희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자는 명희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밥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명희는 선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불륜녀가 집에 들어온 것, 생일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 이야기까지 말이죠.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선자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고, 이건 통장이야.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편지. 선자는 서류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희야, 이거 진짜야?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아. 날짜를 보니까 1년 6개월 전에 이미 이전되어 있더라.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네. 아마도 시어머니가 비밀로 하셨나 봐. 선자는 통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매달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 예금은 뭐야? 6억 5천만 원이래. 시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래. 그것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선자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이제 걱정 마. 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 잘 살 수 있어.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선자야, 시어머니가 걱정돼. 혼자 계시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모실까? 명희야, 내가 왜 걱정해? 이제 남이잖아. 그래도 35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아? 게다가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 일부러 치매인 척 하신 거야.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아들과 손자들을 지켜보려고 하신 것 같아. 누가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날 밤 명희는 선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선자도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명희야, 오늘은 뭐 할 거야? 일단 살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영원히 내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도 돼. 고맙지만 내 집이 필요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알아보자. 어느 동네가 좋을 것 같아? 조용한 곳이 좋겠어.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지 않는 곳으로. 두 사람은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아파트는 어때? 송파구 가락동이고 조용한 단지에 좋아 보이네. 한번 가볼까? 명희와 선자는 그날 오후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중개사는 친절하게 여러 매물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 아파트는 남향이고 햇볕이 잘 들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요. 명희는 매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중개사의 안내로 명희는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5평 정도의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명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한강과 롯데월드타워가 보였습니다. 여기 좋네요. 명희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집주인이 급하게 파는 거라 가격도 괜찮아요.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요? 네, 지금요? 선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아니야. 이 집이 좋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명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사는 기뻐하며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명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평생 처음이에요. 중개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명희는 새집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명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선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제 뭐 할 거야? 혼자 살면 심심할 텐데. 밑반찬 가게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밑반찬 가게? 응.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김치랑 장조림은 정말 맛있으니까. 명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알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며칠 후 명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어요. 선자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명희야, 여기 진짜 좋다.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명희는 짐을 풀며 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정리하고 부엌에 그릇을 배치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희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다음 날 명희는 가락시장 인근에서 작은 상가를 구했습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가게였지만 명희에게는 충분했어요. 여기 좋네요. 계약할게요. 명희는 또다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명희네 손맛 반찬으로 정했어요.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명희는 바빴습니다. 주방 기구를 사고 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메뉴를 짰어요. 선자도 자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명희야, 이거 맛 좀 봐봐. 간이 어때? 딱 좋아. 역시 내 솜씨는 최고야. 선자의 칭찬에 명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 아들이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요.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세요. 명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서울대병원이요. 어머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 명희는 전화를 끊고 선자를 보았습니다. 선자야,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가봐. 내가 여기 정리할게. 명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해 신경과 병동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됐니?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하셨어요. 명희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야?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대요. 아버지가 발견하셨는데 이미 늦었대요. 명희는 상철을 보았습니다. 상철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명희는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철은 명희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왜 왔어? 이제 남인데.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됐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상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상철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고 약도 제때 안 드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집을 떠난 후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2주 동안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명희는 매일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병원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명희만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명희야, 왔구나. 네, 어머님. 제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내 말 들어. 네, 어머님.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고마웠어. 내가 최고였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명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오후 6시 23분, 사망 확인합니다. 의사의 말에 명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감사했어요.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명희는 조문객 신분으로 참석했어요. 상주는 상철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명희에게 변호사 박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희 씨, 고인의 유언장 공개일이 정해졌어요. 언제예요?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명희는 서초동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는 상철과 유진, 준호와 수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너는 왜 왔어? 상철이 명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명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철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오셨네요.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강서구 화곡동 소재 4층 건물 일체는 며느리 박명희에게 증여한다. 뭐?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예금 6억 5천만 원은 며느리 박명희에게 증여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도 일어섰습니다. 셋째,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은 며느리 박명희에게 증여한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아들 김상철에게는 법정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법정 유류분이라니요? 그게 얼마예요? 상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재산 중 약 10% 정도입니다. 10%? 나머지는요? 모두 박명희 씨에게 증여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상철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도 함께 낭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철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상철아, 내가 진짜 효도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상철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간의 재판 끝에 명희가 승소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명희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락시장 인근의 명인의 손맛 반찬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6개월 만에 옆 상가까지 확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담근 김치예요. 명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어요. 강서구 화곡동의 4층 건물에서는 매달 1,79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그 돈의 일부를 치매 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어머님, 이 돈으로 다른 분들도 도울게요. 명희는 매주 토요일 아침 하늘숲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벚나무 아래에서 명희는 꽃을 올리고 한참을 앉아있곤 했어요.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명희는 가게 앞에 작은 평상을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말이죠. 사장님, 이 평상 좋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동네 사람들은 명희를 좋아했습니다. 명희는 어려운 손님들에게 후불제를 시행했어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어떻게 왔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준호는 수진 그리고 초등학생 딸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가 명희를 꼭 안았어요. 명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자주 올게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명희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며 선자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잘 됐다. 너 그럴 자격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10층 베란다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과 롯데월드타워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62살 명희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명희, 자기 자신이었어요. 35년의 억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5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주셔서요. 명희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반찬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다시 추모공원을 찾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62살 명희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62살 박명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최혜숙 씨의 마지막 사랑이 명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존엄이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명희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명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결정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